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10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법률 핫 이슈 하고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 얘기 풀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오늘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조금 가시고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굉장히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3도에서 12도겠고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는 2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만큼 오늘 옷차림 특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요즘에 대중교통보다는 웬만한 거리는 내 차 타고 가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더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럴 때 고속도로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가야 되지만 네네.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주행하실 때 더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죠. 네, 저도 뭐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아직도 도심 운전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 내에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격 수업과 온택트 공연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가 늘어나면서 단연 뜨고 있는 게 바로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드라이브 스루는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산시장에서도 싱싱한 횟감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입하거나 영화는 물론 전시나 공연까지 차 안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가용 이용도 늘어났는데요.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 만큼 교통안전 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밀집된 도심 지역에 주로 위치한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중 71.9%가 도시 지역의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고요. 도시 지역 연간 사고 건수 증가율은 2.5%로 도심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먹 인사로 오늘은. 네. 도시부 도로의 경우에는 주변 인근에 주거 지역이라든가 또 상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량이라든가 통행량도 또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33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1,315명 중에서 38.3%나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행자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속도입니다. 운전하는 속도가 빠를 경우 제동거리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차량 속도에 따라 제동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이 차량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차이를 보는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m 간격으로 콘을 설치합니다. 이후 일정 속도로 달리던 운전자가 정지선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부터 차가 정지하는 거리까지를 측정하는데요. 과연 속도별 제동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시속 30km로 달렸을 때입니다. 정지선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그 결과는요? 14.3m 나오네요. 이 시속 30km의 속도로 달렸을 때는 역시나 제동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속 50km로 달렸을 때는 제동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시속 5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부터 차가 완전히 멈추는 거리는 31.8m입니다. 시속 30km의 속도로 달렸을 때보다 제동거리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10km 더 추가해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린다면 과연 제동거리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시속 6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측정 결과 41.5m나 나왔는데요. 네, 이 속도는 10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시속 50km로 달릴 때와 60km에 달릴 때 이 차이가요, 이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제동거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속도 차이는 10km지만 시속 6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완전히 정지하는 거리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제동력을 했을 때 실제 제동이 이루어지면서 타이어가 마찰을 일으켜서 차가 서는 지점은 속도, 달려가는 자동차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늘어난 것이죠. 속도가 올라가면 제동거리는 2배로 느는 것이 아니라 3배, 4배로 점점 더 증가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동거리가 늘어날수록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대응이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요. 특히 보행자와 충돌 시 차량의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히자 마네킹은 쓰러집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 마네킹의 머리가 앞유리에 세게 부딪히고 날아갑니다. 마지막 시속 60km. 부딪히자마자 마네킹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머리는 심하게 부딪힙니다. 실험 결과 시속 30km의 차량과 충돌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15.4%였는데요. 시속 50km에서는 중상 가능성 72.7%, 그리고 시속 60km에서는 92.6%로 보행자 사망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사고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럴 때 이 안전운전을 위한 좀 팁이 있을까요? 제한된 속도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제한된 속도에 한 10km 정도만 다운을 시켜서 운전하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속도를 낮추게 되면 제동거리가 줄어들고 보행자가 나왔을 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 외에도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확대해 왔는데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은 정확하게 어떤 정책인가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추고요. 또 생활권 도로인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인데요. 도시부 도로의 50과 그다음에 이면 도로의 30을 합쳐서 안전속도 5030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종로 구간은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이후 정체가 잦은 특정 구간의 경우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주행 속도가 최대 3.3km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까지 지키는 안전한 속도로 건강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속도 5030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음주운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에는 윤창호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개정 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14% 감소했다. 네. 그럼에도 올해 을왕리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풍 곱게 물들고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날입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술 한 잔만 하셔도 운전대는 놓으셔야 된다. 이거 다 잘 알고 계시죠? 또 전날 술을 많이 드셨으면 아침에 덜 깬 상태에서 핸들을 잡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되고 내 건강, 안전을 위해서 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자동차는 집에 두고 그럴 때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법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월요일을 열어줄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박수림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복수했잖아, 남편. 네? 자, 한글날 저 영어 써가지고 딱밤 세게 맞았잖아요. 네네. 이번에 가을목이 있더라고요. 네. 남편 이마에 탁 붙어 있는데 전기 최고 뭐 없어. 가만히 있어.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예, 복수했습니다. 진짜 요즘에 가을 모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 저도 며칠 전에 앵앵거려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네. 붙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제가 가서 팍 때려주면 아이고, 황기라 기자 어떠셨어요? 저는 주말에 좀 큰 뉴스들이 있어갖고 네. 본의 아니게 출근을 하니까는 뭐 오늘이 수요일 같고 일하셨구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상쾌하네요. 예.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에 재판이 워낙 많아서 하루에도 3-4건씩이 있는데 급히 다니다 보니까 꽉 넘어져가지고 지금 무릎이 많이 다쳤어요. 서럽기도 서러운데 요즘에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르신분들 꼭 천천히 다니시고 그래, 맞아요. 부상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요즘은 괜찮으시지만 조금 더 나이 들면 낙상 조심하셔야 돼요. 벌써요? 인철 변호사 어떠셨어요? 지방에 이제 보육원에 좀 후원을 하러 알아보러 왔는데 이제 교사하고 이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아이들이 밝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좋은 일 하셨네. 네. 예.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는 큰일 치렀고.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미스였다가 미세스로 방송을 하는. 네. 아이고, 지난 주말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그 법률 이슈, 이 사건 사고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인데 아유. 사기의 대상이 남편입니다. 어머. 남편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이게 뭡니까? 네, 이 남편과 친척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여성 A씨가 지난 16일 결국에는 붙잡혔습니다. 군산 지역의 보험회사 지점장인 A씨는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이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서 무려 147억 원 상당의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네. 147억 원이면 피해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네. 저는 좀 의아한 게 이렇게 큰 금액을 누군가에게 투자할 때는 잘 알아보지 않아요? 도대체 왜 속은 거래요? 그렇죠. 일단 A씨는요, 이 여러 선박 회사의 관계자들을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두터운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를 점차 늘리던 A씨는요, 이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이었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돌연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속을 때는요, 뭔가 홀린 듯이 속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큰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다 가지고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네, A씨가 받은 147억 원이 쓰인 곳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아유. A씨는요, 투자 금액을 모두 주식으로 탕진하고 홀로 사라진 겁니다. 주식. 이 믿었던 가족에게 속은 이 남편과 친척들은 얼마나 가슴이 진짜 업장이 맞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A씨는요, 친척 중에는 무려 35억 원 상당을 투자했던 사람도 어이구야. 있는데요. 이분은 좀 안타깝게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35억 원인데 그냥 네. 그게 눈앞에서 날아간 거잖아. 진짜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데요. 그럼 이 피해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네, 남편과 친척 등 피해자들은요, A씨를 경찰에 일단 고소를 했고요. 네.
경찰은 지난 16일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이 사기 혐의로 지난 20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뭐 투자 목적이 됐던 뭐 어떻게 빌려갔던지 간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게 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를 했을 때 이제 이거는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으면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의사인데요. 기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속았다는 거예요.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기죄가 고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대한 빨리 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의 금전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속아서 이런 범죄를 당하는 거다 보니까 끝까지 속고 믿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할 시점도 놓치고 이미 그 돈은 다 어딘가로 다 숨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전을 회수하기도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속여서 빌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기가 됩니다. 이 사기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은 형법상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바로 이 사례처럼 편취액이 크다. 특히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특히 이 사건은 147억 원이었죠.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됩니다. 아니 이 사건은 선박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처음에 돈을 받을 때에 얘기한 거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뭐 친구한테 돈을 꿀 때 물어보잖아.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해.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좀 급해서 근데 생활비 중에서 일부러 사업자금으로 썼다. 그게 다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가 진정한 용도를 알았으면 안 꿔줬을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꽂을 겁니까? 누가 꽂이겠어요? 아니면 도박으로 쓰려고 한다. 안 꽂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기죄 성립 요건이 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사기죄 성립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이 사기다라고 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차용증 그리고 또는 문자 내용 뭐 언제까지 갚겠다 왜 돈을 안 주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빌릴 당시에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예를 들면 녹취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돈을 줬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 돈을 내가 줬다는 걸 입증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사기를 칠 정도의 사람이면은 나 안 빌렸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줬을 경우엔 영수증 그리고 만약에 뭐 계좌이체로 했다고 하면 입금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사기죄 같은 경우는요,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피해액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고소하면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소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소를 빨리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사기범들이 여러 사람한테 돈을 문어발식으로 빌려요. 근데 먼저 고소한 사람들은 자기 뭐 아내나 아니면 자기의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라도 빨리 그 사기 혐의를 자기가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고소를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피해 합의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제일 황당한 부분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근데 이게 부부 관계잖아요. 이걸 처벌을 하나요, 사기죄로? 그러니까 상담하면 아이고 속 터져.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도 섰고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고소해주세요 하는데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부 간에도 역시 가족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벌이 안 되고요. 동거를 하지 않는 친족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 이 사건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면 남편에 대한 사기죄 처벌 이거 안 돼요? 중요한 게 범행 당시의 혼인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 또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고요. 결혼 전에도 뭔가 작업을 해서 사기를 쳤다. 이러면 그 결혼 전에도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 혼인 기간 중에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에서 아내와 함께 짠 공범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남편에게 사기를 저지르게 되면 그 아내는 처벌 안 받을 거고 공범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돈을 이제 사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 상대례가 적용돼서 처벌 안 되지만 이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친족 상대례가 적용이 안 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 우리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네, 지난 2019년에는요, 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모은 할아버지가요, 이 자신의 친손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한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는요, 장남이 재혼을 하니까 이 계모의 손에 자라는 장손을 좀 안타깝게 여겨서 6살 때부터 정말 친부모처럼 살뜰하게 아꼈는데요. 직업이 없는 손자에게 아파트도 사주고요. 또 6층 건물의 지분 절반을 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금 통장이나 뭐 등기관리증 등 이 자신의 재산 관리를 좀 맡겼다고 합니다. 자식도 아니고 손자에게 그 정도 전 재산을 줄 정도면 끔찍히 사랑하셨나 봐요, 손자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손자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치매 판정을 받아야지 경제적으로 좀 유리하다면서 문답 훈련을 시켜서 4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A씨 생일날에는 이 요양보호사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왜 건강식품을 챙겨주느냐 이런 말까지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절망한 할아버지는요,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빌딩의 지분 절반이 이미 손자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요. 또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오는 이 이자로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손자가 가로채서 잔고가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손자와 그의 아내가 증여계약서를 위조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요, 돈이 천륜을 끊어놓는 것 같아 정말 후회스럽다. 뭐 모두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늦게 눈물을 좀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손자를 자식처럼 키우셨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손자 처벌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 할아버지 어쩌죠? 근데 지금 이 경우도 친족 상대례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게 절도, 횡령, 사기 부분의 재산 범죄인데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 있었을 때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 그리고 뭐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런 벌들은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 이런 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 사기당한 그 피해자 쪽은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집도 많이 봤어요. 그럼요. 네. 근데 2번 절망하는 이유가 잠깐 살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돈을 어디 진짜로 밭 같은 데 묻어놓고 그다음에 잠깐 살고 나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내 가족은 이미 내 가정은 다 깨졌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미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 거 참 주변에서 좀 봅니다. 많은 뜻이 담겨있는데. 자, 이번에는 저 가족끼리 왜 이래? 이 가족 법률, 가정 법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예요? 무너졌어요, 가족들이. 무너졌어요? 돈 앞에 무너졌습니다. 야, 돈 앞에. 어떤 사연일까? 첫 번째 사연은 유산 때문에 이 언니가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지 뭐. 감옥에. 아니 뭐 아닙니다. 창고 이런 데 아닐까요? 창고에 왜 가죠? 무섭네요. 창고 이런 데. 창고 너무 무섭다. 집 이런 데. 한번 볼까요? 감옥이지, 감옥. 유산 때문에 어떤 집일까? 감옥인가요? 네. 정신병. 영화네. 그렇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자, 언니 역할은 제가 하고요. 동생 역할은 제가 갇힌 거죠. 예. 네네. 갇히게 만든 여자가 예인 씨입니다. 나쁜 여자. 동생이에요.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산을 많이 남기고 떠나셨어요. 장녀로서 아버지 살아생전 집안 대소사를 전부 챙겨온 저는 당연히 유산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4명이나 되는 동생들과 유산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동생들 유산을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언니. 우리가 받을 유산을 왜 언니가 혼자 관리해? 이해가 안 되네, 정말. 내가 장녀잖아. 너희들보다 돈 관리 잘하잖아. 나중에 필요할 때 나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아버지가 뭐 남겨주셨는지 정확히 알긴 알아야겠어. 그 유산 내역 있잖아. 그거 좀 공유해야 되잖아. 그만. 너는 결혼했으니까 그냥 남편만 생각해.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 다 알아서 관리하고 언니가 할 테니까 챙겨줄게. 뭘 궁금해할 게 그렇게 많어. 그렇게 씩씩거리며 동생들이 돌아가고 며칠 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언니 병 내가 다 낫게 해줄게. 언니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다 고쳐줄게. 나한테 한 얘기니? 무슨 병? 우리 수림이 언니. 내 어디 아프니? 언니 무슨 말이야? 아니 원래 그 몸에 생긴 병보다 언니 그 마음속 깊이 생긴 마음의 병이 더 이게 안 좋은 거야. 병? 입원해서 치료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대 언니. 우리랑 얼른 같이 가자. 괜찮아 언니. 가자? 어디를 가자? 어머 얘 왜 이러니? 멀쩡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니? 왜 이래 얘? 언니 미친 건 언니야. 언니가 미쳤어. 그러니까 치료해야지. 가능하면 오랫동안 쭉. 언니 미친 거 내가 다 치료해줄게 언니. 걱정하지 마. 어머 결혼하더니 너 미쳐버렸어. 어머 웬일이니? 어머 무서워. 그렇게 강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간 저는 11시간 만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다시 저를 입원시켰고 이번엔 27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 다툼하다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동생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야 무섭다. 하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유산을 언니가 네. 독단적으로 관리를 했다. 네. 그렇다고 이 언니를 정신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보내버렸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요, 지난 2010년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 3남 2녀 중에 장녀였던 A씨는요,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산을 혼자 관리하고 이 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둘째 동생이 남편과 남자 형제 3명을 동원해서요,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린 겁니다. 이 둘째 딸의 남편은요, 응급환자 이송단에 전화를 걸어서 구급차를 불렀고요. 남자 형제들은 차에 나눠 타고 정신병원까지 동행하는 등 이 언니를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멀쩡한데 나는 멀쩡한데 네. 동생들이 강제로 그냥 입원시킨 거 아니야 정신병원에. 그렇죠. 네. 근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네, A씨는요, 어머니 도움으로 11시간 만에 가까스로 병원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후 6개월 뒤에 동생들이 다시 A씨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겁니다. 웬일이야. A씨는 정신병원에 감금된 지 27일 만에 이 외삼촌에게 연락을 해서요, 네. 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동생들은 이미 아버지가 남긴 재산들을 모두 가로채서 잠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섭다. 자, 처음에 장녀가 유산을 혼자 관리를 했어요. 네. 근데 동생들이 이게 이제 싫었던 모양이지.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냈어. 야, 이거 언니를 강제로 입원시킨 이 동생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능하죠? 처벌해야죠. 이거는 처벌해야 처벌되죠. 처벌해야 되고. 되죠. 아, 어디 강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재산 다 빼돌렸다 했죠. 네,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처벌할 수 들어주세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가끔 이런 상담을 봤는데 이 정신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다. 감옥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가 안 좋은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정말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입원시킨 경우에는 우리 형법상의 강금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이 가족들 동의 도장 콱 받으면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쉬웠어요. 가족 중에 한 명만 이제 그 사설업체 있거든요. 네. 사설업체랑 짜고서 전화만 하면 바로 와가지고 그냥 집 앞에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상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거기서 몇 개월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지금은 직계 가족 2명, 그리고 전문의 2명이 이제 인정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6개월 이내에 한해서 입원이 가능하고, 하지만 또 응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급한 경우에는 약간 절차가 간소하긴 하지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실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법원은요, 이 비정한 동생들에게 역시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둘째에게는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막내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재판부는요, 수사 진행 중에도 동생이 정말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유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엄중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그 장녀가 혼자서 유산을 다 관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들이 불만을 품은 거잖아요. 근데
유산 상속 비율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버지가 만약에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네. 법정 상속분율을 따르는데 법정 상속분은 만약에 같은 순이라고 한다면 동일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똑같이 1대1이고요. 다만 특별한 것이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1.5배를 더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억 원을 이제 남기고 어머니하고 자녀 2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3억, 자녀들은 2억씩 이렇게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아니 남매가 같은 비율로 유산 상속을 똑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런데 동생들이 이렇게 뭐 언니를 뭐 병원에 감금시키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말고 그냥 정당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했죠. 여러분 유류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유류분은 이 부모님이 정당하게 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못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2분의 1만 청구하는 유류분인데 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정당하게 준 것도 아니고 이 장녀가 불법적으로 이 재산을 탈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원래 상속분을 회복해달라 그런 청구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다가 나왔을 때 동생이 이미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민사 소송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잠적된 사람은 사실 경찰이 잡기도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소 중지와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거되면 바로 체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 이 소장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그럴 경우에는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요.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그 재산을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도 관계가 있을 텐데 병원 쪽은 처벌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네. 직계가족 2인 이상의 동의가 네.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의 2인 이상의 소견이 있어야 돼요. 일치해서 반드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병원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병원에 어떤 뭐 다른 돈을 주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입원 기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뭐 금전이 오고 갔다. 이러면 확실한 처벌이 되는 거겠죠. 네, 확실히 처벌이 되는데 형사적으로는 일단 감금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환자가 사실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가 아닌데 입원을 해 있는 동안 그 보험급여를 받았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전부 다 환수 청구가 되고 추가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 때문에 멀쩡한 가족을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아니면 뜸합니까?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감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15년에 발생한 일인데 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협의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협의혼하면서 재산을 아내한테 조금만 줬습니다. 나머지 재산을 숨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숨겨둔 재산을 찾았거든요. 그럴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숨겨둔 재산을 찾아가지고 청구를 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15억 원을 주라고 이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까운 거예요. 15억 원 주기가.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엄마 잠깐 보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보러 나왔잖아요. 그 순간에 사설업체랑 짜고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강제 입원 시켜가지고 이 이혼 합의서를 위조해가지고 법원에 냈습니다. 아내가 재산분할 포기하겠다는 걸 위조해가지고 냈거든요. 자, 나중에 발각이 돼서 이 남편과 아들이 감금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아내를 입원시킨 전문의도 함께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사도 사실은 아내를 직접 이제 진찰을 해가지고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감금을 시켰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가 비록 과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이 남편하고 짜고서 할 거는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족 간의 돈 때문에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강제로 시키는. 씁쓸합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얘기하죠.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돈 앞에 무너진 가족들. 두 번째는 사망 직전 유언장을 작성하게. 작성? 대필시킨?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 직전에 유언장을 대답이요? 유언장을 대답시킨다는 게 뭐예요? 뭐 강요에 의해서 그런 거겠죠? 네. 사연 보면 압니다. 예.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우연히 잘 나가는 중년 사업가인 그 일을 만났죠. 이혼한 뒤에 외롭게 살던 그는 얼마 후에 저와 재혼했고 저는 남편을 잘 구슬려서 유산을 독차지할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꿈도 잠시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보세요.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양반 또 시작이네. 아, 누구긴 누구야. 우리 결혼했잖아. 난 당신 부인이잖아. 저기 뱀이야. 천장에 뱀 있어. 아유, 저건 전선이야. 뱀이 아니고. 정신 좀 차려. 집에 뱀 지나간다. 뱀 잡으러. 뱀 있어. 기력이 쇠한 남편은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 저도 못 알아봤고 결국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결국엔 백혈병과 위암으로 입원까지 했죠. 이러다간 전처의 자식들과 남편의 유산을 나눌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전처와 낳은 아들에게는 유산을 일체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보, 맞지? 그래, 맞다고? 알겠어. 체크하고. 그리고 지금 아내 박수림에게 회사 3개, 토지, 건물, 선산, 예금까지 전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습니다. 맞지? 그래, 맞다. 진짜, 그래. 아유, 대답도 참 잘해. 내 노후 생각해서 전부 물려준다 이거지. 역시 당신이 최고야. 계속해서 아파. 남편은 병실에서 저와 변호사가 불러주는 내용에 겨우 대답했고 전 그렇게 제 맘에 쏙 드는 유언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처의 손자, 손녀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사망 직전 겨우 대답해서 작성한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여자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유언장 대답이었구나.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게. 그랬는데 그렇다고? 알았어.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변호사와 같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변호사랑 같이 갔어요. 짰네 그럼. 이거 어떤 사연이에요? 네, 지난 2006년 있었던 판결 내용입니다. 네. 전처 사이에 아들이 있었던 남편은요,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병과 고령으로 건강이 좀 극도로 악화돼서 식사도 못하고요. 부축 없이는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큰 며느리도 몰라보고 천장에 전깃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등 정신질환도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요. 백혈병과 위암으로 위독해진 남편은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전부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 유언장 작성하기 전에 그냥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야. 막 마음이 급해졌던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요, 아내는 위독하는 남편의 병원 입원실에서 유언장을 받아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호사와 회사 직원 또 운전기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변호사가 유언 내용을 이렇게 불러주면은 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까 들으셨듯이 이나 또 뭐 이런 대답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유언장에는요, 전처 소생의 아들에게는 일체의 유산을 남기지 않고 오로지 후처에게 회사 3개와 뭐 땅이나 건물, 예금 등의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은 사망을 했고요.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전처의 손자, 손녀가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내게 된 사건입니다. 사망 직전에 이렇게 대답해서 작성된 유언장. 이게 무효다 그러면 O, 아니다 이건 유효다 그러면 X 이렇게 가죠.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 무효 같아. 저는 무효. X지. 왜 X예요? 왜요? 예? 네? 정신이 아니지, 온전치 아니지. 못했는데? 그거 녹음 다 했을 텐데. 네, 이게 아니라 이런 대답이었는데 그건 좋은 대답이 아니죠. 확실한 되지, 의사 그러니까. 표현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지금 거야. 문제상 이해 못 하셨어요. 그러면 O를 드셔야 진짜 됩니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 O. 효력이 없다. O. 효력이 없다가 있다, 오였어. O. 네. 있다, 내가 O, 없다, X. 어떻게 없지. 없죠. 없으면 X. 괜찮으세요? 잘못 질문했어요. 네.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효력은 없습니다. 예. 효력이 없다여서 X.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 아, 효력이 없다. 내가 잘못 든 그 거야. 내가 맞은 거야. 아침이라 헷갈리네. 병원에 입원을 시켜. 우리 병원 갑시다. 효력이 없다.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다 같이 해서 3명이 공격을 하니까 오, 이게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분명히 잘 드셨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게 아니다,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원래 진정한 의사는 뭐였을까요? 나는 안 주고 싶다는 거죠. 내 재산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안 주고 싶다. 이게 만약에 X면은 이 유언 효력이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사연 속의 남편은 전깃줄을 보고도 뱀이라고 하고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내가 쫙 다 불러주니까 맞습니다도 아니고 음은 사실 긍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X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도 이제 의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말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 땅이랑 아파트를 아내한테 주고 싶은데 그 아파트에 대한 발음이라든지 특정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재차 몇 번 의사를 물어보고요. 이런 경우라면 모를까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봐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남긴 유언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력이 있을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있을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특정한 요건을 꼭 갖춰야 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인데요. 일단은 증인이 2명이 필요해요. 이때 증인은 이제 나중에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이제 몇 번 가본 경험으로는 뭐 목사님이라든지 평소에 정말 의지하고 잘 알고 지내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실 수가 있는데 결격에 해당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증인 2명이 가셔서 주로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는데 한 명은 이제 불러주는 대로 적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적은 내용을 다시 읽었을 때 그러면 이 유언자가 불러준 그 내용이 맞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 7일 이전에 이거를 검인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판부 판사님이 이렇게 불러준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다시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낯선 분이 오셔가지고 확인했을 때 맞다, 내가 그 아파트랑 땅이랑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맞다고 하면 검인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유언자가 사망하셨을 때 그 검인된 그 구수증서의 유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증인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까? 누구나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증인 쓰면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는 안 되고 또 치매가 있거나 이렇게 인지 능력이 제약이 있는 사람도 안 되고요. 또 중요한 사람이 이 상속인 본인이 받을 건데 본인 증인 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뭐 변호사라든지 객관적인 제3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법원은요 전처의 손자 손녀의 편을 들어서요 유언증이 무효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망 이틀 전에 유언을 끌어내서 전 재산을 물려받을 뻔한 이 후처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그러니까 재혼하는 경우에 전처 소생의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아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 남편이 제 생각엔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전손 보고 뱀이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꽃뱀인지 인지 안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 꽃뱀 같은 아내라 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으로 부인이기 때문에 1.5배를 더 줘야 됩니다. 자녀보다 1.5배 더 주고요. 자녀는 1대1로 갖고 전처건 후처건 혼외자건 모두 다 똑같이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은 특별 수익으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언 같은 경우는 자필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형태가 있을까요? 네, 유언은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하면 사후에 그게 위조되거나 변조되면 죽은 자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필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녹음에 의한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공정증서입니다. 그 자필 유언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꼭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자필로 유언을 작성할 때에는 이게 기준이 없다 보면 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이때도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유언의 내용, 그리고 작성, 년, 월, 일. 일자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2020년 10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소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뭐 대치동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번지수, 동, 호수까지 전부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함을 반드시 이제 수기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날인입니다. 그런데 도장이 없다고 하면 무인도 가능해요. 지장 찍는 것도 가능한데 이 도장이 없으면 성함을 잘 적으셨어도 그게 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필증서의 유언은 이름이 자필이잖아요.
워드 프로세서로 쓰시거나 요즘엔 굉장히 또 세련되게 쫙 멋있게 쓰셔가지고 네. 이제 딱 도장만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또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자필증서 유언은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첫째 딸이 조금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유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나중에 쓴 게 유효예요. 그래서 자필증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니까 꼭 알아보시고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유언장 잘못 썼다가 뭐 싸움 나고 막 법정 분쟁까지 가고 이러는 사례가 있죠. 어떤 이제 어머님, 재력가 어머님분이 계셨는데 이제 큰아들이 좀 불효자인데 계속해서 어머님한테 재산을 달라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유언장을 빨리 써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전 재산을 큰아들한테 주겠다. 2002년 12월 이렇게 딱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서도 이제 첨부했어요. 이제 인감증명서 나중에 첨부했거든요. 2005년 5월 17일. 자, 나중에 이제 자녀들끼리 이제 유언장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2월. 있지 않을까? 이 기간의 차이가 좀 이거 있어서. 아까 그 일이 빠졌네, 일이. 월만 그렇구나.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유언장은 무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작성 연, 월, 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일자가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나중에 첨부되긴 했지만 그 날짜가 뭐 작성 일자도 아니고 무효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법을 알고 일부러 일자를 안 쓴 거예요. 자녀들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다. 이게 유언자가 위독한 상태에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유언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면 인정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종종.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꼭 자필증서 같은 경우에는 꼭 날인을 해야 돼요. 지장이든 도장이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수증서나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정증서 유언 방식으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마지막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손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옆에 계셨던 분이 손을 잡아주면서 그 손을 잡고 서명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유언이 무효가 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다음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유언자가 치매에 걸렸는데 정신이 약간 흐릿했다가 또렷했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또렷했을 때 한 거예요, 말을. 이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치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기도 절제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유언장, 구수 유언장을 하셨는데 옆에서 이제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어요. 자, 어떻게 썼냐면 이 장남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장남만 빼고 아내와 다른 자녀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이제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이 이 유언장은 무효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 근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무효는 아닐 것 같은데. 자, 1심, 2심, 3심이 다 달랐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유언장이 유효라고 봤어요. 어쨌든 인지 능력은 확실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니,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분이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느냐. 그래서 무효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효가 됐어요. 어쨌든 이분이 인지 능력은 있었고 정확하게 말씀은 안 되지만 맞습니다. 맞아.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은 유효가 됐습니다. 계속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게 참 그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의 유언의 효력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부분은 참 다툼의 여지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병원을 다녀오셔요. 그래서 소견서를 받아오시는데 그 소견서에 일시적으로 그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본인에 대한 그 진위로 이런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소견서를 받고 그날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시면 그 치매에 대한 뭐 이거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다툼을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유언 방식, 뭐 기왕에 유언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게 자손들 다툼을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거 가죠. 자, 돈 앞에 무너진 가족들 마지막입니다. 이런 시아버지 챙겼다가 쫓겨났어, 아내가. 며느리가 무슨 쫓겨났어. 시아버지지? 착한 시아버지지. 착한 시아버지? 착한 시아버지? 그래서 착한 시아버지인데 못된 다른 가족들이 좀 비슷해. 근접했어. 그래? 그래요? 그럼 바로 볼게요. 비슷하니까. 왕따 시아버지 챙겼다 쫓겨나.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를 왕따를 만들어? 그러게 말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 시아버지 역할은 세용님이 하시고요. 아내 역할은 예인 씨가 하시고 남편 역할은 황 기자님이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저는 집안에 있는 게 살얼음판 같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시아버지를 왕따시키고 있거든요. 남편은 수백억 자산가인 시어머니 편만 들었고 저에게도 시아버지에게는 인사도 못하게 하고 방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급기야 집을 나가서 회사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손주도 못 보는 시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아버님, 우리 손주 좀 보세요. 어머니랑 남편 몰래 데리고 왔어요. 우리 인철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인철이? 아이고, 이 녀석. 네.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아이고, 고맙다. 네 어미하고 남편 때문에 아이 낳는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정말 고맙다. 그래도 아버님 손주인데 저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좀 보여드려야죠. 요즘 날씨 많이 쌀쌀한데 아버님 사무실에서 혼자 지내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니야. 술 막히는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 아이고, 이렇게 챙겨주는 건 정말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아버님. 제가 시아버지에게 아들을 보여줬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왜 시아버지를 챙기냐며 저를 친정으로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당신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대체 왜? 우리 어머니 집에서 나와서 분가하자. 제대로 얘기해. 나야 아니면 어머니야. 선택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예인아. 나지? 당연히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지. 야, 내가 우리 엄마 곁에 어떻게 떠나냐? 야, 떠나려면 너 혼자 가, 그냥 너 혼자. 우리 이혼해. 뭐? 이혼해? 응. 시아버지 챙겼다고 구박하고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저의 분가 요구에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며 이혼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남편 무슨 생각이지? 너무 나빴다. 아니, 어머니가 수백억 재산 가라. 그래, 돈 아무리 때문이야. 때문이어도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001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아내는요,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요. 시부모가 10년이 넘도록 각방을 쓰면서 싸움을 하는 등 정말 불화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백억대 재산을 소유했던 어머니 편에 들었던 남편은 아내에게 시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뭐 방에로 들어가지 말라, 챙기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너무 답답한데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네. 아니, 아내 입장에선 시아버지가 안쓰러워서 몰래 이렇게 챙겨주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안쓰러웠던 아내는요. 네. 몰래 시아버지의 잔심부름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를 알게 된 남편은 크게 화를 냈었고요. 또 집을 나가서 회사에 묵고 있던 시아버지에게 출산한 아들을 몰래 보여주고 왔는데 이를 또 들켜갖고 이 친정으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어머니 방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급기야 어머니 방에서 잠까지 자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부모 갈등 때문에 부부 사이도 멀어지다 보니까는 아내가 분가를 제의했지만요. 남편은 도리어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혼을 하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결국 이혼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자, 마마보이 남편입니다. 어머니가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 사유가 잘 들어요. 이혼 사유가 되면 O, 안 되면 X입니다. 이혼 사유가 되면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혼 사유가 된다. 이 정도로 심하면 부부관계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이혼 사유 돼. 이게 지나친 마마보이가 또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내를 내쫓고 구박을 했잖아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남편이 이혼을 당했나요? 네, 이혼을 당하고요. 위자료가요 무려 1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뭐 1,000에서 많으면 3,000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억 5천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도 이 남편이 정말로도 너무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재산분할 숨기는 경우도 위자료가 많이 나온 경우 있고. 네. 자, 이 사건에서 아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효부상을 줘야 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위자료를 좀 많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아버지를 따돌리고 오직 어머니만 챙겼잖아요. 이런 마마보이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이제 외도나 가정폭력 이런 게 아니라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봐서 이렇게 마마보이, 특히나 아내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아내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아내에게도 굉장히 혼인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마마보이 주변에서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어머니를 지극히 생각하고 이러면 아우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마음에 들어 결혼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만의 이런 그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어머니 다 얘기해요. 엄마, 아내가 사이즈가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디가 쇼핑을 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너무 싫어. 비밀스러운 거 다 얘기해요.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지인은 남자친구였는데 휴대폰 배경화면이 어머니랑 찍은 사진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어머니랑 잘 지내보다 했는데 그 사진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한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데이트하다가 우리 엄마가 불러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엄마랑 저녁 먹어야 된다. 그런 마마보이랑 봤대요. 아니 뭐 바탕화면을 엄마랑 찍은 건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워낙 사랑하니까. 근데 일거수일투족 다 엄마 나 지금 몇 시에 들어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좀 깨워줘.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분가하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산다 이랬잖아요. 남편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시부모가 동거를 강요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거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사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담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너 결혼 전에는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은 나왔던 거고 결국에 이제 아내가 끙끙 앓다가 장모님까지 와서 아파트를 하나 구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단 몇 년만이라도 한번 분가를 해서 살아보자. 신혼인데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묵살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지급하고 당연히 이 부부는 이혼을 해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거부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했거든요. 사실 근데 아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법적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분가를 하든 합가를 하든 부부가 이제 상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사건 같이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산 경우에 반드시 뭐 합가를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효자를 가지고 마마보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경계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정간의 돈 때문에 벌어지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생일 선물로 고가의 시계를 택배로 시켰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택배는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문 앞에 두고 간 택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택배 기사는 평소처럼 문 앞에 두고 갔으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데 분실한 택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네. 진짜 그래요? 아니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어제구나 어제. 어제? 뭘 이렇게 시켰는데 다른 집 문 앞에다가 배달고. 전화를 안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요? 더 이상은 뭐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안타까운 뭐 사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오배송 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분실,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를 워낙 많이들 시키시니까 그렇죠. 좀 늦으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뭐 분실됐다 이러면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이럴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비교적 최근이죠. 2020년 6월에 택배업 표준 약관이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일단 이렇게 분실이나 파손의 문제가 있으면 택배 회사가 30일 이내에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상 절차라든지 환불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어제 그러다가 그냥 됐다 이러고 만 게 요즘 택배 기사분들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러면 택배 기사분한테 또 막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요. 뭐라 그럴까봐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고요. 우리 뭐 택배 기사님도 고충이 많으신데 전부 다 책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고객이 요청한 대로 하면은 택배 기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근데 택배 기사님 문 앞에 제대로 두고 갔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책임이 없겠죠. 또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그래서 경비실에 잘 맡겼는데 그걸 엉뚱한 사람이 갖고 갔어요. 그런 경우는 책임이 없죠. 하지만 엉뚱한 곳에 배달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데요. 단 소비자가 반드시 14일 이내에 통보하셔야 돼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전화하셨잖아요. 전화만 하지 마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통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소액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내용. 뭐 시켰었어요? 곶감 이런 거? 아니 빵집에서 이거 빵을 딴 사람 먹었어요. 빵을 좀 이렇게 해다가 그럼 안 돼. 안 돼. 이미 먹었어요, 다. 저는 감을 시킨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자가격리 중이란 말이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 굶잖아.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딴 데 갖다 놓은 거예요. 먹는 거 시키면 꼭 딴 데 가서 안 돌아. 그분은 어제 굶으셨어요. 아이고, 어쩜 좋아.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또 있었대요.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서 택배로 굉장히 고가의 패딩을 주문을 한 건데 이게 잘못 배송이 갔어요. 근데 잘못 배송 받은 분이 이걸 입고 다녔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뻔히 알았는데도 비싼 거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입어야겠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택배 회사의 책임을 떠나서 이거는 내가 시킨 게 아니고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은 없겠지 하고 입겠지만 그분이 사실은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점유를 이탈했다고 본다면 점유 이탈면 횡령죄가 될 수가 있고 아직도 점유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절도죄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즉시 택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다시 돌려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택배 회사에서도 이렇게 큰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될 텐데 그냥 무단하게 입고 다닌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가 더 확장이 된 것이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관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배송은 어떻게든 보상을 좀 이렇게 배상을 받아야겠지만 그 외에는 저는 현관 앞에다가 수고하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음료수를 이렇게 한 2월부터 이렇게 쭉 이어가거든요. 정말요? 2개씩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계속 그 교체를 하려니까 남편이 힘들다고 땀을 빨리 되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정말 훈훈한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기사님들의 간식함을도 만들기도 했다고요. 네, 요즘에는요 택배 기사분들을 챙기는 정말 훈훈한 주민들의 모습 자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택배 기사들을 위한 간식함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간식함이 따로. 이 아파트 각동 보안실 입구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마련한 작은 수납장에요. 건빵이나 두유 등 이런 간식들이 보관이 돼 있는데요. 택배 기사들을 향해서 또 입주민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린다. 또 잠시라도 피곤함을 잊으라고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또 이거 먹고 힘내시고 건강하실 바란다. 뭐 이런 메시지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메시지는요. 이 아파트의 전 주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거 내용으로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베푸는 마음을 배우시겠다면서 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거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교육도 괜찮고. 엄마 음료수 다 떨어졌어. 알았어. 채울게 하고 채우게 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 일상에서의 배려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간에 나누는 거 이건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에 분쟁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씩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좀 원만하게 될 것 같은. 어제는 근데 화났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10월의 마지막 주를 오늘 열고 보니까요. 이제 2주 지나면 그 다음 주 11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바로 또 연말 분위기예요. 그러네요. 특히나 올해는 제가 뭘 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힘든 한 해였잖아요.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